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월요일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리나입니다. 1900선까지 겨우겨우 위태위태하게 끝났던 것이 지난 금요일 장이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 코스피가 25포인트가량을 잃었지만 그나마 괜찮다라고 해석했던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팔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양상이 어째 불안불안한데요. 오늘 이렇게 장 후반 들어서 많이 밀리는 원인들은요. 오히려 개인들에게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장과 지금 이 시각 우리 수급은 조금 정반대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외국인들의 현 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라는 스케줄이 나오기 이전에도 팔지 않았던 외국인인데요. 오늘은 양 매도가 나오는 상황, 그리고 연기금도 투신과 더불어서 오늘 함께 주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재미있는 부분은 개인들의 현물 매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함께 거세면서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중심으로 한시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84선, 코스닥도 지난주 금요일 낙폭이 컸지만 오늘 반등하지 못하고 490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재차 급락하는 오후장 맞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013-3366-011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시장 오늘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낙폭을 급격하게 키운 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형렬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 급락해도 외국인들이 사줘서 안심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모조리 파는군요. 네,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말을 통해서 다소 좀 긴장도 되었었고 또 진정되는 기미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측면에 있어서 소멸되었다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소 좀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듯 보입니다. 또 오전 중에 오늘 지수의 폭이 좀 다소 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는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다소 좀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 주식시장 내부에서 다소 수급적인 불균형이 맞춰졌었던 점이 영향을 주었다라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중심 중에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의 매도의 폭이 확대되는 점이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네. 자, 개인들이 현물을 지금 조금 사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들의 투심은 안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외국인의 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어떤 상대적 영향이 큰 만큼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단정져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개인들은 조금 매도세는 진정이 된 것 같은데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외국인들마저 조금 위축시키는 듯도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시작했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하겠다 싶어요. 네, 우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의 사태가 빨리 조기에 진정되기를 바라겠지만은 그런 어떤 일의 처리 과정을 금융시장의 변화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언해서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금요일 이후에 오늘 종합주가지수의 낙폭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이지 실제 어떤 북한과의 관계가 실제적인 영향을 단정져서 보기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현재는 다소 좀 시장에는 변동 요인이 많아졌다는 점을 염두에 착안해 둘 필요가 높고 그런 변동성 국면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빠질 때 뭔가 잘 사면 오히려 이때가 나중에 돌아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말에 사실상 조금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부분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상승폭은 조금 예상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IT주들도 딱히 힘이 없는데요. 오늘 좀 포착해 볼 만한 업종이라든가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요. 네. 우선 시장에서 안전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빠르게 어떤 저가에서 요구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시장의 자체가 다소 좀 추세적인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이 12월에 들어서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 가능성과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등도 이것이 1, 2주 사이에 완전히 소멸될 수 있을 만한 변수는 분명 아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단계적으로 현재 시장은 어떤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종목 업종 등에 대한 선택 방법보다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크더라도 또
보건력도 강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과 기계 관련 중공업종 등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지는 모습인데 투신권을 중심으로 로스콘 물량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에 어떤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저가에서의 어떤 매수의 타이밍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그 시점 자체를 너무 앞서서의 결정보다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관찰한 후 충분히 시장에서는 진입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도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마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1880선 지금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좋은 얘기, 호재거리는 없는 것 같네요. 네, 북한 쪽에서도 시끄럽고 또 유로존 부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중국 긴축은 뭐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결 방안이 해석에 따라 쉽기도 또 어렵기도 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투자 심리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아주 강해질 그럴 재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라고 했었죠. 가장 쉽게 생각했었던 북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전보다 길어지는 상황이 좀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부실 문제하고 중국 긴축의 경우는 좀 중기적인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재 장세가 이제 북한 리스크도 있겠지만요. 같이 동행했었던 최근에 우리하고 같이 올랐었던 그 이머징 마켓 증시의 부진한 모습을 봤을 때 정확히 표현하면 중화권 증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들의 부진한 모습을 보면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북한 리스크보다는 다른 요인의 문제점은 없는가 이 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북한의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닿지만 다른 나라 증시를 봤을 때는 꼭 이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로존 부실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막연한 부실 우려감이었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점 예전하고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죠. 구제금융 조치가 지난 주말에 나왔지만요. 그동안에 가장 우려하던 스페인에 대한 전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결코 반가운 얘기가 아니죠. 가까이 본다면 올해 5월에 유로존 문제가 극대화됐었던 그 시점에서요. 구제금융 액수를 그 당시에 ECB하고 IMF가 그렇게 논의하고 정하던 그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악화되던 그 수치 상황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국채금리를 놓고 봐도 부실 문제가 거론됐었던 올해 5월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포르투갈은 7%를 근접하는 모습이고 스페인 같은 경우 5%를 넘어섰었죠. 그리스가 과거에 이런 수치를 기록하면서 문제를 더 극대화시켰고 결국 구제금융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국채금리 수준이 결코 쉬운 또 쉽게 볼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항상 말씀드렸었던 주가로 한번 상황을 파악해보자 이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은 유로존 은행들 주가 역시 쉽게 또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나 BNP 파리바나 바클레이즈 같은 그런 금융회사 주가들을 놓고 보면 지난 주봉으로 살펴보면 거의 10%대까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그 나타나던 그러한 좀비 같은 악재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악재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비가 살아서 걸어다니는 것,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근데 아일랜드 다음은 포르투갈 또 스페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유로존 그 리스크는 중국의 긴축이나 또한 우리나라 문제인 북한 리스크보다도 조금은 덜 걱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면 달러화 강세 정도로 인한 유동성이 걱정된다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이고요. 미 국채 입찰 같은 일정도 좀 빡빡한 달이 12월 달이죠. 11월에 이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작은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어느 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나 관련 금융주들의 주가 같은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이 가능하게끔 불안 요인이 커지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 변화 요인하고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나 중국을 통해서 미치는 그 간접적 영향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이 교역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우리처럼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위안화 절상 요인이 미국하고 거론될 때 문제가 달러와 연동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유로화하고 생각을 해보면 본의 아니게 또 절하나 절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과거에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안화 절상 요인 또 절하되는 그 모습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유로존 경제가 글로벌 경기에서 미치는 비중이 계속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중국 쪽으로 간접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최근에 거론되는 스페인까지 만약에 문제가 커진다면은 심리적으로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GDP 규모로 따진다면은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그리스보다 이제 한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보다도 더 작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는 GDP 규모로 보면은 그리스의 5배 수준이고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봐도요. 유로존 전체적인 경기 추세가 최근에 정점을 치고 꺾이는 모습이다. 이 OECD 경기 선행지수 볼 때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재정 위기나 이 신용 위기를 벗어나도요.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중장기로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유로존 리스크는 오히려 경기 생각할 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자, 지금 61선 거의 다 왔습니다. 1880선. 그때 추세, 전저점 붕괴까지는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1875포인트. 전 저점 깨면 어떡하나 걱정은 좀 되는데요.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추세선을 좀 지키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거래소의 종합지수가 2주 전에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지만요. 그나마 코스피 200 지수는 버텨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이 전저점 부분인 매수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이번 주가 그 추세선을 이탈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점에 들어섰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추세선의 기로점에 들어왔었지만 5주 이평선까지 이탈한 상태라서 이번 주에 과연 추세선을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이 5월의 저점하고 8월의 저점을 잇는 선을 한번 이어보시면 지금의 지수대를 지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이나 이제 최근의 지수 방어 주체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매수세를 많이 유입시키고 시장을 방어하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또 하락 종목 수가 그래서 많아지는 날이 많죠.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결국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추세를 지켜줘서 몇 종목이 좀 안 내리면서 지금 지수가 버티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이미 추세가 많이 붕괴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지수 흐름에 이번 주의 흐름이 추세를 지키는가 이 관건인데 만약 여기서 추세를 지킨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을 뺀다면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절대 가격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매수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상당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면 가격이 한번 반등이 나온 다음에 기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조차도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하락이 만약에 더 나와서요. 매물 공백 수준의 가격대까지 진입을 하면은 단순 반등을 노리면서 뭐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겠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때 막연히 1880포인트다 해서 매수를 들어갈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가 매수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시고 역시 가능성도 일부 조금씩은 열어두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가 매수에 지금 나설 수 있는 좀 유효한 쪽은 어떤 경우입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수급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버티게 해주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에 한정이 될 텐데요. 그것을 일반 투자자가 과연 접근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옐로우칩 이하의 종목들을 선호한 그런 일반 투자자의 경우라고 한다면은요, 일단 추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이 접근할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단순히 지수가 내렸기 때문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힘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종목 안 되는데, 예, 그거는 사실상 접근이 조금 어려운 그런 대형주다라는 얘기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가 말씀하신 대로 추세를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뭐 별로 볼 게 없었지만, PMI 지수가 이번에 나오는데, 이번 주에 상승 모멘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번 예. 주 지표 일정을 놓고 보면은 11월 30일이죠. CS,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하고요. 시카고 PMI 지수가 놓여 있고요. 12월 1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지수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PMI 지수까지 있고요. 2일로 넘어가면 이제 주택지표로 들어가고 3일이 실업률을 포함해서 주말에 좀 중요한 지표가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중요한 지표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중국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 볼 게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진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단순히 소비 지표가 단기적으로 좀 개선이 됐다 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추수감사절 때 지표들을 놓고 보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2차 유동성 공급 이후에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과연 유동성 공급 이후에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있는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중국 쪽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기울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긴축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표가 좋다 해서 바로 돌아서기도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중국보다는 미국 쪽 경제 지표를 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국 쪽 지표 쪽에서 긴축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시점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중반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몰려있는 그때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쪽은 좀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세선을 지키느냐, 물론 경제 지표들도 좋겠는데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번 주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추세선이 지켜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하고 더불어서 우리 지수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최소한 전저점은 지키는가,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시장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저점을 지키기 위한 사투에 들어가는 코스피 지수와는 별도로 지금 이미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를 기회로 좀 매도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닥을 잡는 지수대가 어느 지수대인지를 확인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2, 3일 사이에 좀 큰 폭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좀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또 매물 공백대에 이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1885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린다면 이제 매물 공백대까지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매물 공백대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반등에서 매도할 기회를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로 이어지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에는 신중하되 투매는 금물이다 얘기하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한 15분 정도 흐르면요,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 쑥쑥 빠지고 있어 고민되시나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 가격 꼭 적어서 또 최대한 상세히 보내주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급 분석해보죠. 오늘 수급에 대해서 할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듯 싶네요.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다시 외국인들의 반갑지 않은 매매 패턴이 나왔네요. 현선물 동반 매도. 오늘 현물 매도폭이 점점 큰 것이 지수의 하락세를 더 돋군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수급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들은 오히려 또 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주도하에서 지금 종합지수가 좀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1시 정도에 나온 이 선물 쪽에서의 대량 외국인 매도 이러한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분보다는 아일랜드 외에 포르투갈 구제금융도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다시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 좀 매도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이제 그 현물 쪽에서도 한 6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대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남유럽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전만 하더라도 이제 매도세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점차 매수세가 좀 확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수의 1870대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 저점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주식을 갖다가 좀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제 리스크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 자체는 세 가지 정도의 리스크가 있죠. 대북 리스크를 비롯해서 이 그 남유럽 재정 리스크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긴축에 대한 리스크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금 공제 쪽에서 순매수를 갖다 조금 이제 어느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이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250억 가량의 기금 공제 순매도가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에는 이제 기금 쪽에서는 이제 그때 이벤트성 리스크가 좀 출회가 되면은 저점에서 사겠다라는 분위기인데 과거 흐름도 이제 최근에 흐름 보게 되면은 11월 12일과 11월 17일 그리고 11월 24일 날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한 3일 정도의 그 이벤트성 리스크가 제기됐을 때 1880선 부분에서 1920선까지는 매수의 기반을 지금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이벤트성 유럽 리스크라든가 중국 리스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 그 다음 날 이제 그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해서 3일 동안 매수한 금액이 한 6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11월 1일부터 이번 달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관 쪽에서 특히 이제 그 기금 공제 쪽에서 산 금액이 한 1조 한 7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기금공제 오늘 팔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이 지수가 좀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다시 매수 기반이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한 달 반 동안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 여력이 이제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되죠. 이러한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하반 경직성을 위한 수급적인 기초 기반 이러한 기반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그 매도를 집중했던 이제 개인들 쪽 최근에 좀 많이 매도했죠. 한 일주일 동안 한 1조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는데 충분히 저가 메릿이 부각이 된다 이러면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1870선에서 1850선까지의 어느 정도 지지 매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오늘 개인들은 지금 다시 현물을 조금 이렇게 사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어쨌거나 오늘 여러 가지 리스크 해치성으로 연기금 포함해서 기관이 좀 사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개인들이 오늘 같은 날 1880선대에서 뭘 사나 봤었더니 화학하고 금융주 쪽 일대를 모두 다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때 저가 매수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앞서 들었었는데 우리 최종 팀장님께서는 저가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점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성격 자체를 갖다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종목들, 업종들 그리고 기관들 쪽에서 순매수했던 업종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리스크와 상관없이 이 향후 이제 실적 기반이 잡혀 있는 이 미래지향적인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1월 중반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서 금융주 주도의 이 수익률을 지금 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1월 1일부터 해서 전기전자 쪽을 핵심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이제 붙어
어디서 갈 것이냐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좀 관건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대북 리스크도 그렇고 유럽의 그 재정 리스크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긴축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엄밀하게 이제 흑과 백 논리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과연 그러한 것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겠느냐라고 봤을 때 먼저 이제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외교 공방이 지금 상당히 좀 치열하게 발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현재 지금 한미 합동 그 훈련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확전이냐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고 어느 정도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소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안 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남유럽 재정 리스크 같은 경우도 발생 시점부터 어차피 중장기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이제 이미 판단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이제 기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무디스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등급에 반영이 됐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추가적인 도발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러면은 대체적인 흐름 자체는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공포 심리가 그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흐르는 뭐 그런 이제 그 저가 매수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에 가담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가담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1850에서 1870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 이러면은 현금을 들고 있으나 뭐 이 주식을 갖고 있으나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회적인 측면에서 잘 해결될 것이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접근 전략을 좀 펼쳐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가 매수 일단 3대 악재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중국, 유럽 그리고 우리 북한발 여러 가지 변수 고려할 때 저가 매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날 어느 쪽으로 저가 매수 공략해보는 게 가장 좀 유효해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동안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자 쪽이 좀 안 떨어졌죠. 실질적으로 시장의 리스크라든가 시장의 하락 부분보다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인 분위기에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업종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조선업종들이 조금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합지수 대비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삼성중공업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좀 눌림목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접근 전략이 좀 가능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시장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 종목별로 이제 리스크보다는 이제 이 시장 리스크가 이제 가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탄력 자체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는 기존의 외국인들 사는 업종들, 전기전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업종, 이렇게 금융주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이러면 업종별로는 여전히 그러한 업종들이 핵심 주도하는 그런 이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받쳐주는 IT, 금융 그리고 조선도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우리 최일종 팀장님이 갖고 계신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누적 수익률 보고 점검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 오늘 16,000원 조금 위태위태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손절가가 이제 16,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 종목이 이제 기업은행인데요. 오늘 특히 조금 많이 빠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오늘 550원이 빠졌고 16,300원에 오늘 밑꼬리 좀 달고 있죠. 기존의 박스권 흐름이 이제 요 박스권은 하단부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16,000원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이 하회한다 이러면 일단은 가차없이 좀 일단 손절을 하고 기다리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재차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면은 요 박스권 최근의 흐름 박스권 하단부가 맞다라고 보고 홀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종목이 이제 S오일 쪽인데요. S오일도 이제 오늘 한 1.3% 좀 한 1,300원, 1,100원 정도 빠져가지고
5일선을 하회하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 라인을 갖다가 75,000원 정도 잡아드렸거든요. 일단은 현 구간에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되 좀 저가 매수를 좀 가담을 해야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좀 낮추죠.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은 일단은 조금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76,000원에서 77,000원 부근에서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S-오일 점검까지 한번 받아봤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건지요? 네, 일단은 뭐 그 전반적인 시장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조금 거기 이제 좀 벗어나서 개별적인 좀 호재가 좀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제일기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3일 연속 순매수에 이제 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좀 주목의 대상이고요. 당사의 그 주가 상승 핵심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 민영 미디어 랩 이제 도입한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도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이후에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영 미디어 랩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방송 광고 판매 대행사를 갖다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한국 방송 광고공사를 통해서 배분되던 방송 광고가 시장 경쟁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방송사별로 이제 광고를 수주하는 체계, 즉 뭐 시장 경쟁 체계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수신료 인상도 같이 이제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향후 이러한 경쟁 체제가 이제 진행이 될 때는 이제 광고 대행사 물량이 상당히 좀 상위 클래스에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이 제일기획이 이제 하위 그 광고 대행사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어느 정도 수월한 수혜가 예상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광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탄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얼마 전에 고점이 13,6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민영 미디어 랩 관련해서 한번 수혜 성격으로 올라왔다가 눌림목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61선에서의 그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12,500원에서 13,000원 부근까지 일단은 뭐 매수 구간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조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000원을 한번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을 해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서 들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기획 얘기를 해주셨고요. 전고점 돌파를 예상하십니다. 단기 목표가로 15,000원을 제시해 주셨네요. 동양중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 수급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이쪽으로 무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에선 강보경 대리님이 나와주셨고 H&B 에셋의 김도영 팀장도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시네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뭐 힘차게 인사를 나누긴 했는데요. 1880선 초반대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고 지금 1890선 한번 회복을 해보고자 코스피가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재차 빠질 것 우리 강보경 대리님이 예상하셨는지요? 외국인들의 일단 수급이 좀 찜찜하게 걸려요. 일단 외국인들 수급 계속 눈여겨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매도가 오후 들어서 많이 나오면서 일단 조금 걱정이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돌발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객관적인 지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에 계속 부각돼서 보다 보면 일단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를 하면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낙폭 과대 이제 종목에서는 좀 저가 매수도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는 종목, 즉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얼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IT나 금융 쪽에서는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그 포트폴리오 유지하시는 측면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혹시 재차 조금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중국 수혜주, 뭐 자동차나 뭐 에너지, 화학 이런 쪽으로도 저가 분할 매수 노려보시는 전략도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뭐 외국인들이 운수장비 쪽, 자동차라든가 조선주 대표주들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화학주들에 대한 집중 매도가 있는데 오늘 뭐 개인들이 화학을 좀 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자동차 화학은 조금 뭐 실적 측면인지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IT 쪽 계속 이제 주도주로 이제 어느 정도 편입을 해보시고 기존 주도주에서 좀 많이 빠졌던 쪽은 네. 가격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저가 분할 매수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보경 대리님의 포트폴리오에는 IT와 기존 주도주였던 것 중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런 네네. 것들이 차곡차곡 더 비중을 늘리면서 쌓일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도영 네. 팀장님은 오늘 같은 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가실런지 일단 네. 저가 매수 먼저 좀 의견 주시죠. 네, 일단은 저가 매수 부분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아직은 일단은 현금 보유 확보 차원에서 올 연말을 일단은 마무리를 잘 짓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황으로 부분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재구성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차익 매수 쪽에서의 프로 잔고 부분이 거의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겨우 오준장이 시장을 조금 반영하고 있었던 측면이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미 금요일날 단기 하락 부분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심리 위축 부분에서 그나마 받치고 있던 것이 결국은 오후 시장에 대해서 투미해성으로 이제 노출이 되고 있다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 세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 오로지 북한 반발에 의한 리스크 부분만 생각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유럽발에 대한 또 다른 핵해묵은 악재 부분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직 불확실하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여전히 관망을 철저하게 하고 있던 시장의 선도주체였던 것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기관은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6천억, 1조 3천억 규모의 순매수 전기전자 부분이 들어오고 나서 북한의 리스크 부분에 갑작스럽게 폭탄 맞듯이 맞고 나니까 불안한 심리 속에서 연말 펀드 수익률 관리 부분에서 지금 현재도 또다시 이익 실현하고 나가겠다는 측면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도 수체가 부실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내년 상반기에 들어갈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년 상반기에 좋을 업황들이 보고 먼저 선취해서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 뭔지하고 지금부터 출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으로 봤을 땐 아직은 불확실성. 제가 말씀드린 윗부분에선 전고점은 1970포인트까지는 열려있지만 아랫부분은 아주 밑에까지 1700 초반까지도 열려져 있는 측면에 포지션이 구축되어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조심해자는 말씀을 계속 연입해 드렸는데요. 제가 부정론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측면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강보경 대리님께서도 역시나 변동성 확대에는 유의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업황 좋아질 네네. 것을 지금 좀 어떻게 담아보자 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보경 대리님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김도영 팀장님은 지금부터는 담지 말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이건 지금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조정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의 뉴스발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상반기에 좋은 업황들을 일단은 선별해 놓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야금야금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자, 조금 더 신중하자 쪽에 김도영 팀장님과 그래도 좀 괜찮아 보였던 기존 주도주 중에서 빠진 것들은 싸게 조금 모아가자라고 의견 주시는 강보경 대리님과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오늘 해결사 두 분이 제 옆에 떡하니 앉아 계신데 먼저 한화 종목부터 봐드리겠습니다. 43,600원에 35% 갖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자, 한화 종목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박스권이라서 재미가 참 있지는
좋겠다 싶은데 우리 강복은 대리님께서 좀 봐주시죠. 네, 하나 지금 갖고 계시는 지금 종목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많이 오르지는 못하지만 일단 시장이 밀릴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굉장히 조금 이제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 하나케미칼 쪽에서 이제 실적 성장성이 두드러지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대한생명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 두드러지면서 이제 꾸준하게 기관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241선과 121선 지금 이 이평선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재차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전고점 돌파 가능성 여부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수급적으로 보시면 일단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외국인은 조금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매도세가 줄어든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기 추세선인 121선과 241선에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추세가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지지선인 지금 추세를 보시면 네, 이 자리 추세를 보시면 지금 42,000원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네.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선만 유지가 된다면 한번 48,200원 정고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42,000원 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42,000원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면은 예전 두 번처럼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자, 한화 일단 손절 라인으로는 42,000원대 바닥권 잡아주셨고요. 전고점인 48,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시네요. 일단 지금은 그 어느 가격도 아니니까 일단 홀딩하면서 가격 추이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아차 문의가 예상했던 대로 들어오네요. 45,400원에 30% 비중으로 갖고 계신 분이 한 분이시고요. 또 끝자리 8502 쓰시는 분은요. 기아차를 놀라운 가격 25,800원에 매수를 아주 예전에 하셨나 봐요. 근데 20% 정도 갖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자동차 업황 부분하고 말씀을 드리면 현대기아차 함께 묶어서 상담을 했을 때 당시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익 실현 모두 다 하고 나서 재차 부분에서 매수 진입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미 그 부분의 이익 실현을 최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이탈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관점적으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아, 현대기아차, 현과 아우 모두 다가 다 파업 부분에 대해서 여파 부분이 조금 더 커졌던 측면이 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관가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외자체 차량에 대해서의 면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철회 부분이 했는데요. 그것은 차값에 대해서 1.8%에서 2.2%의 단기 상승 부분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발에 의한 현대기아차의 내수 점유율 부분이라고 바라봤을 때는 굳이 그 영향은 미비하지만 이건 역시도 관가할 수는 없다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주도주 부분에서 자동차가 가던 것이 외국인들의 하락 부분에서 매도 부분이 조금 출회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네. 그것의 이유 핑계를 찾아보기에는 중국 부분에 대한 면세 부분에 대해서 특혜 부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시장 점유율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측면 한번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한번 보시고요. 지금 현재 또다시 추격 매수해도 되겠느냐라는 측면은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 보시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봉상에서 20선의 이탈 부분을 좀 보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곡선에서는 5일선 이탈할 때 일단 절반 정도의 이익 실현 이후에 절반 물량을 가지고 11선 이탈 부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20선 이탈할 경우에 단기적인 수급 부분이 심리 상태에서 깨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 낙폭을 좀 키울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기아차는 현대차에 비해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봉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지난 5주간에 한 달간에 올랐던 것이 5일선을 드디어 어제 이탈을 했고 오늘 네. 첫 주봉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5일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것이 10주선까지 내려갈 것이냐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싣고 내년 상반기에 이익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내가 이익을
수익을 일단은 극대화시키고 다시 재차 공략하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기술적인 매매 기술을 가지고 한번 반드시 메모해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 부분 그리고 내년에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부분에 대해서 K5, K7의 엔진과 미션 번속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보다는 좀 더 디자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많이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기아차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사례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800원 분 일단 추가 매수는 지금 조금 아닌 것 같다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해 주신 8502님께서 동시에 물어보신 것이요. 그럼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할까요? 이렇게도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25,800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적절한 타이밍, 그거보다 더 낮았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19,800원분의 기아차 진짜 집을 팔아서 사도 된다는 표현을 농담으로 친구들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이 향후 나올 신차 부분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45,400원 부분이 바로 주봉상에서 10주선에서 걸치고 있는 자리 정도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사시면 될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이익 부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만 바라보실 때 44,800원 정도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45,400원의 기아차 사신 분은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익 구간이긴 한데요. 조금 불안불안 위태위태하실 것 같아요. 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는 측면일 때 비중 30% 정도에서 절반 정도인 15% 정도는 오늘 종가 부분에 또다시 음봉으로 출회가 될 경우에는 그때 15%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차 밑에 부분에서 분할 15%만큼 매수 전략으로 들어오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각 현재 2시 44분 막 가리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890선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빠르게 올라와서 한 어제 종가, 금요일 종가 대비 10포인트 정도만 낙폭,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시켜 놓았네요. 자, 조금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안심하셔도 좋겠다 싶고요. 다음으로 상담 요청 들어온 종목이 8598님께서 보내주신 한전기술이네요. 102,000원에 매수하셨나 봐요. 15% 정도 비중. 매수한 다음에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문의를 해오셨는데 진짜 최근에 이렇게 쭉 급락한 이유부터 먼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한전기술 지금 갖고 계신 그 투자자분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듯한데요. 우선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터키 수주에 대한 부분, 이제 난항을 겪으면서 이제 동반 급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다가 이제 기관 매도세까지 가세를 하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락인데요. 네, 오늘 급락인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락이 동반되고 네.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았다고 좀 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부분에서는 일단 추이를 조금 지켜보시면서 이제 바닥을 잡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비중이 이제 다행히 뭐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실 만한 구간인데요. 일단 이 시점에서 이제 기관들 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추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켜보시면 여기서 이제 76,000원 선에서 이제 상승이 시작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좀 열어두셔야 되고요. 물론 이까지는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 만약에 이제 이 부분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서는 좀 저가 포트폴리오 매수를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에서 만약에 하락이 멈춘다면 일단 121선 수준인 한 11만 원 선 정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또 한전기술, 급락하고 있는 한전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이슈 종목이네요. 현대건설에 대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954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91,000원에 50% 정도, 61,000원에 50% 정도 사셨다고 하시는데 MOU 지금 막 체결이 됐죠. 현대차 그룹 측에서 뭐 반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MOU 체결에 따라 네. 앞으로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네. 이 얽혀있는 M&A 관련 종목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선도주자 시장에서 반드시 부각되고 있었던 게 바로 현대건설이죠. 근데 제가 일단은 위트라기보다는 농담만 드린다면 고 정주영 회장께서 아무래도 눈을 뜨고 이 현대차와 그리고 현대그룹의 현정훈 회장에게 한번 달려오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예.
현대그룹의 모태가 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왜 처음에 인수가 확정되고 나서 또다시 급락 부분에 하한가 도착,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번 급락 이후에 반발 매수로 들어오고 때 제가 그 전에 한번 1차 하한가 할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분발적으로 튈 수 있는 측면에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단기 차익으로 하루 이틀의 이익 실현 부분으로 보았었는데요. 다행히 괜찮게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현대건설에 들어올까요? 네. 자기 자체의 모멘텀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적인 수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건설주 하면 대형 중에서도 대표주에 속하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급 부분은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기관들은 연예대 불안 속에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현대그룹이 지금 현재 인수자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라고, 그 다음에 현대그룹 자체에서 현대건설의 모멘텀과 수주 자체의 기대감 그리고 사업성 모두를 다 소화를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소화불량이 될 것이라는 측면을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요. 굳이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220선에 대해서는 일단은 만들어져 있다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220선의 일봉상에서는 굳이 의미는 없지만요. 네. 자, 주봉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자리가 바로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바로 60주선에 대해서 이탈을 저항 부분으로 돌파를 걸려들었던 측면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현재 단기적으로 64,400원 정도, 65,000원 부근에서의 매물대, 차익 매물 소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뉴스의 급등락이 반발하고 있는 척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64,300원에서 65,000원 사이에 매물대 소화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측면으로 고려하셔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중장기로 좀 단기 급락 부분을 견딜 수 있다면 저라면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길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운 M&A가 정리되고 고 정주영 회장님께도 한번 왔다 가셔서 형제들이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난다라면 아주 가치 있는 건설주의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곧 중장기로 현대건설을 안 본다면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6만 한 4,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또 껄끄덕 할 것이니까 아마 1차적으로 호흡이 짧다면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박스권의 부분에서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측면인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핫 이슈 종목으로 또 현대건설 저희가 한번 짚어드려봤습니다. 우리 강보경 대리님 일단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제일모직 정말 짧은 기간에 8% 수익 내신 거 먼저 축하를 드리겠고 오늘도 제일모직 같은 종목 하나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짧은데 좀 수익 잘 날 만한.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제가 은행주를 계속 이제 처음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은행주들 턴어라운드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그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M&A, 은행 M&A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자본력 같은 경우 굉장히 튼튼하게 이제 자본력을 갖고 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잠재적인 이제 복합적 매물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20포인트 가량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주 중에서 이제 KB금융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수급적으로 또 보시면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은행주 중에서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중요한 중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추세 형성되면서 일단 전고점 부근 다시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유의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오늘 제가 네, 5일선 정도인 한 53,000원 부근 예. 매수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돌파, 이제 조금 길게 봐서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65,000원까지 좀 강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21선 라인 수준인 한 51,200원 선, 이 정도 선에서는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잠깐 피하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손절가 51,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65,000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54,000원대인데 53,000원대, 오늘 말고 조금 더 빠지면 사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보경 대리님의 관심 종목으로 KB금융 저희가 살펴봤고요. 김도영 팀장님 네. 뭐 들고 나오셨나요? 네, 저 일단은 먼저 삼성전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까 일단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납폭 부분에 대해서 4분기 실적 부분 악화 부분에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가 부분에서 매수해서 조금 모아가자. 내년 3월달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 모아가도 적절한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도 오늘 은행주 지금 내년 상반기에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은행과 보험업종입니다. 보험업종 중에서 다른 부분 말고 보험사와 보험사, 보험을 위한 보험사, 바로 코리안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코리안리 일단은 매수가 부분은 지금 현재 11,850원 부분에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11월 18일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제보험사에서 지금 현재 세계 11위까지 선정됐던 측면이라면 해외발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이 증대될 수 있다는 측면 내년 상반기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선을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와 함께 지금 현재 올라타고 있는 측면인데요. 다행히 요즘 시장 대비해서 바라봤을 때 견고하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제 20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현재 이격을 넓혀 있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보신다면 코리안리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은 그와 단기적인 측면 아니라는 관점에서는 매수 유효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강보경 대리, 김도영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00 위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1880까지 찍었다가 반등해 1884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동시효과 들어갔는데요. 1880선 중반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반등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저는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